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광주시가 청사 출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서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사무실에 들러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시민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공무원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남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시청 1층 엘리베이터에 출입문 시설이 하나 더 들어섰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다른 엘리베이터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주시가 시청사 출입 전면 개편을 앞두고 설치한 출입 시설입니다. 광주시청 1층 중앙 엘리베이터 앞입니다. 지금 이렇게 출입 게이트가 설치돼 있는데 아직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어서 광주시청 안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지만 출입 게이트가 운영되면 그럴 수 없게 됩니다. 출입 게이트가 시범 운영되는 오는 15일부터는 공무원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들은 안내 데스크에 먼저 들러 출입증을 받아야 출입 시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방문 목적 이외에 청사 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것도 제한될 예정입니다. 민원 공간과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인 이번 출입 개편은 악성 민원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시는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민 대화방이라는 4개의 의도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거기 와서 신청을 하면 공무원이 시민 대화방에 내려와서.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관공서의 출입 문턱이 높아지는 처사라며 진정 시민을 위한 출입 시스템 변경이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최대한 편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과연 어떤 그런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그런 행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겠는가. 청사를 드나드는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다른 기관에 가봐도 이런 시설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화된 거이고 시민들이 자주 왕래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저런 게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청사 출입 개편이 광주시 장담대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인지, 시민단체 우려대로 도리어 문턱만 높이게 될 것인지 시민들의 평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남구욱입니다.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재판이 오늘 속개되는 가운데 전 씨는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육군항공대 소속 헬기 조종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최근 동반자들과 골프 라운딩을 즐기고 있는 전 씨의 모습이 공개되자 5월 단체는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전 씨를 강제 구인해달라고 사법부에 요구했습니다. 오늘부터 광주 첫 시내 면세점 입점을 위한 입찰이 시작되는 가운데 사업자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롯데, 신라 등 이른바 빅3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의사를 타진했지만 수익성의 한계로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광주시와 지역 관광업계의 요청에 이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어졌던 요란한 비는 모두 그쳤습니다만 날은 여전히 흐립니다. 오늘 출근길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지나겠고요. 밤사이 지난 비로 길이 미끄럽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지금은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구름도 가득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날은 점차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서서히 날이 맑게 개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유입된 황사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는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기는 어제보다 따뜻합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10.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으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반이 넘었습니다. 반환점을 막 돌았는데요.
그동안의 공약 이행과 성과 그리고 집권 후반기 과제에 대해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까지도 여당과 야당의 불화 이슈가 있었죠. 여야 불화가 계속되면서 국회가 마비된다, 일관된 정책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야 관계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정무수석의 존재감이 없었다, 여야 대립이 극화되었다, 이 두 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단적인 예로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강기정 정무수석의 막말 파동으로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사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무수석의 역할은 여야와 청와대를 긴밀하게 대화 채널을 여는 역할인데 그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 현재의 여야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런 모습들을 좀 일신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이 있었는데요. 취임 이후 처음이었다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임기 후반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정 상설 협의체나 여야 대표 회동을 수시로 열어서 생산적인 국정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네, 여야 불화에는 개헌, 공수처 설치 같은 이 개혁 이슈들이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막상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소야대 정국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회 내에서 여당의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서 야당을 압박해서 돌파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의 방법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인데, 전반기 초반에는 압도적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로 돌파해가는 방법이 통했다면은 점점 이제 40%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결국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분간 선거 국면까지 이 상황들은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제 분야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죠. 그런데 청와대는 기초를 다졌다, 내실을 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자평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네. 우선 야당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그리고 네. 주 52시간 노동제와 같은 이런 정책들이 산업 현장의 투자력을 꺾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평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네. 반면에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당장 어렵다고 해서 낡은 과거의 모델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렵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일단 전환은 거부하고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아쉬웠던 게 일자리 정책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노인 단기 일자리 증가에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일자리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는 초반에 아주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소 냉랭해졌는데요. 이 얼어붙은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지금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남북, 북미 대화,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누가 뭐라도 부정할 수 없는 큰 성과, 최대 업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남북미 3자 협상 구도에서 북미 양자 협상 구도로 전환되면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축소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청와대 만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비상 상황, 북미 대화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과 비상 상황에 대비한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될 지금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2년 반 동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가 복원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치력을 복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가기 위한 가장 큰 지름길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남 지역 청소년 수련 시설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도내 6개 시군 11곳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조사한 결과 화재, 안전, 미흡 등 41건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샌드위치 패널 같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금지된 건축 자재를 사용하고 상급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를 무시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실정입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채용 절차가 중단된 광주교대 교수 채용과 관련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광주교대 A학과 교수 2명은 정성평가 심사위원회 권한으로서 규정안에서 점수 차이를 주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며 점수 배정이 문제된다면 교수 공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학과에서는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들이 일부 지원자에게 만점을 준 반면 다른 지원자에게는 한 자릿수 점수를 주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흥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가 내년 1월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됩니다.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 등 세계 각지에서도 이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 소록도 한센인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며 참 봉사를 실천해온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 마가렛 간호사를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는 서명인이 최근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7년 11월 처음 서명이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노벨 평화상 범국민 추천위는 이 2명의 노 간호사를 내년 1월 101번째 노벨 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노벨 재단은 내년 1월 말까지 후보를 추천받은 뒤 현지 실사 등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0월에서 11월 사이 최종 노벨 평화상 수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각 나라별로 실사단을 파견을 해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30명에서 이제 9월까지 추려서 최종 1인을 선정해서 10월, 11월에 이제 최종 발표를 하게 되죠.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앞두고 긍정적인 분위기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간호사의 해로 지정했고 또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의 뜻깊은 해를 맞아 두 분의 노벨 평화상 추천은 전 인류의 실현이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 교황청과 세계 간호협회도 이들의 숭고한 삶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가득한 소록도에서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을 묵묵히 보살피다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호련히 떠난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 이들의 숭고한 삶을 기리기 위한 의미 있는 과정들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내년 광주 인권상 후보자 추천을 이번 달 30일까지 받습니다. 광주 인권상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취지를 계승하고 인권과 통일, 인류 평화에 공헌을 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습니다. 기념재단은 내년 3월까지 추천 후보자를 선정한 뒤 자격 검증을 거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올해 광주 인권상은 필리핀 민중운동가인 조안나 까리뇨가 수상한 바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의 실질적인 지휘본부였던 505 보안부대를 80년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05 보안부대 부지에 남아있는 건물 6개 동 가운데 본관과 면회실 등 4개 동을 건물 배치와 양식을 바꾸지 않고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80년 당시 잔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사무공간과 취조실 등의 밀랍 인형을 제작, 전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운동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위해 앞다퉈 전남을 찾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 귀한 지역에 인파가 몰리고 조용하던 마을이 시끌벅적해지는 반가운 손님들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축구의 마지막 전국대회가 개막했습니다. 2017년 폐지된 왕중왕전을 대신해 열리는 큰 대회입니다. 전국 36개 곤역에서 96개 초등학교 축구부가 강진에 모였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옹기종기 만들어 놓은 축구장들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18개 팀이 동시에 경기를 치르며 대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많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전남 쪽에 이제 스포츠 이제 운동장이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겨울이 코앞까지 다가오면서 시군마다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에 막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유치 1순위는 선수단 인원이 많은 축구. 축구장 잔디를 우선 교체하고 조명탑을 새로 만드는 등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겨울 연인원 3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강진 전지훈련을 확정했습니다. 강진군의 인구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들이 먹고 자며 지역 경제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팀을 우리 강진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강진군 체육회와 강진군에서 계속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기간은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해마다 연인원 30만 명 가까운 선수들이 전남에서 담금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횡단보도 폭행, 신생아 학대, 초등학교 화재 대피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횡단보도 폭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시 봉선동의 대낮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습니다. 20대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한 택시기사가 도로 가운데 택시를 세우고 경적을 울리며 여성을 멈춰 세우더니 다짜고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는데요. 이유는 자신이 우회전을 하려는데 여성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 일로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곳에 여성이 아닌 남성이 서 있었어도 그렇게 사람을 텄을까?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렇게 속도를 내는 게 제정신인가? 있어서는 안 될 충격적인 사건 소식에 피해자와 같은 여성, 또 20대인 누리꾼들이 함께 분노하며 많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학대했다는 뉴스도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논란이 된 산후도우미를 소개받은 건 산모 신생아 관리 서비스 제도를 통해서인데요. 정부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산후도우미의 자격과 인성에 관한 기준이나 교육이 거의 없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작고 주먹만한 아기가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때려. 화나서 눈물남. 영상을 본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또 신생아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도우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한번 논란을 빚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불이 나 200여 명이 대피한 일도 있었습니다. 불은 교실 하나를 모두 태우고 15분 만에 꺼졌고 평소 실제 상황처럼 화재 대피 훈련을 해왔던 덕분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다행입니다. 사전에 미리 교육하고 학생들이 잘 따라줘서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교육의 힘, 유비무환. 미리 훈련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른 학교에서도 꾸준히 소방훈련이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지난 6일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빅스포 2019가 닷새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 열린 빅스포 박람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참여 기업 간에 총 420여 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고 총 3,30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빅스포에는 국내외에서 2만 8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제주항공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중국 최남단 휴양지인 하이난섬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밤 무안에서 하이난섬의 사냐로 가는 비행기가 뜨고 사냐에서는 목요일과 일요일 새벽에 무안으로 오는 비행기가 뜹니다.
올해 무안국제공항 예상 이용객 수는 95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만 명가량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간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겨울철 빙판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 타이어를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 MBC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첫눈이 내린 지난해 11월 24일 경사진 고속도로를 내려오던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듯 싶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바꿔 도로 아래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타이어 점검 없이 길을 나섰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도 불량 타이어 단속에 나섰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경찰에 적발된 한 승용차.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니 바깥쪽 홈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로 다니다가 이건 거의 100%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곳이 그죠? 상담하고 심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 타이어가 한눈에 봐도 모두 닳았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타이어가 비싸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경기가 워낙 붙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32만 원이나 하나. 예.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의 깊이가 1.6mm 이상 돼야 하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홈에 넣었을 때 감투가 보이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가운데 절반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타이어 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지난달 제주에서 경찰관들이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식당에 보거 요리를 부탁해서 먹은 뒤 병원으로 실려간 황당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식당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이 됐지만 그 요리를 부탁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는 오리무중입니다. 제주 MBC 김찬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10일 경찰관 5명이 일행과 회식을 했던 제주 시내 한 횟집. 식당 주인은 조리사 자격증이 없어 현행법상 보고 요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보고를 직접 가지고 와 메뉴에도 없는 요리를 부탁했고 요리를 먹은 7명이 마비 증세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지인이 갖고 왔어. 뭐 있는지 갖고 왔어. 해달라 해가지고 할 수 없다가 1시간 뒤에 막 복통이 이렇게. 경찰은 당시 식당 주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요리를 부탁한 경찰관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중독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가수 감식 결과 혈액에서 보고독이 확인돼 경찰은 식당 주인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입건 여부나 혐의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 중독이 확인되면서 제주시는 식약처 방침에 따라 해당 식당의 영업장 폐쇄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의 부탁을 받고 요리를 해준 식당 주인은 하루아침에 식품위생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되고 식당은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지만 경찰은 원인을 제공한 내부 직원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김치 산업의 전략과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있습니다. 광주시의회 정무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광주 33개 김치업체 생산량은 전국과 비교해 1.1%, 생산 금액은 1.43% 수준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치타운 역시 김장철에 반짝 시민들이 찾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2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광주시의 육성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가 조직의 윤리적 가치와 청년 문화 향상을 위해 레드휘슬을 도입합니다. 레드휘슬은 소방관의 갑질 행위와 성비위 등 비위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스마트폰 앱이나 QR코드 등을 통해 신고를 받게 됩니다. 소방본부는 IP 추적 방지 시스템, 암호화 등을 통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정시 확대 움직임에 전남교육청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혁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결과를 보면 전남의 국어 1등급 비율은 2.5%로 전국 평균 3.8%보다 낮았고 절대평가인 영어도 전남은 1등급 비율이 4.8%로 전국 평균 7.7%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의원은 전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이 문제이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불공정성 때문에 정시 확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책을 주문했습니다.